3. 세계 경제사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 이론들. 3-1. 세계 경제사의 시간적 범위. 이 연구 분야는 인류의 경제적 활동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수천 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적 스케일을 포함합니다. 주요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경제. 세계 경제사는 인류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형성되며 최초의 경제적 교역과 교류가 발생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경제적 활동은 농업 생산, 수공업,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며 문명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중세경제. 중세시대에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다양한 경제적 모델과 시스템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의 발전과 도시화의 확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세시대의 경제적 변화는 폐원인의 확산, 수공업의 발전, 그리고 통상과 교역의 증가와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대경제.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변화는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경제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산업혁명은 기계화된 생산 방식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현대경제. 20세기 이후 세계 경제사는 글로벌화와 현대적 경제 시스템의 발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시장과 금융 시스템의 확립,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발전 모델의 다양화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현대 경제사는 또한 금융위기,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평등과 같은 현대적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세계 경제사는 이러한 다양한 시간적 변화와 연결된 경제적 구조의 발전을 연구함으로써 인류의 경제적 진보와 동시에 발생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3-2. 세계 경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여러 가지 이론들. 지금부터는 각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경제적 발전, 구조 변화, 국제 경제 관계, 그리고 경제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세계 경제사 이론들에 대한 개요입니다. 첫째, 경제발전 이론. 경제발전 이론화 중에 첫째로 모던화 이론이 있는데, 모던화 이론은 국가들이 산업화, 도시화, 교육 증진,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도시화, 이 이론은 국가들이 선진 경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과 이 과정이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두 번째로 발전이론. 발전이론은 경제적 발전이 자원 할당의 효율성과 기술 혁신의 결과로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특히 개발도상국이 적절한 정책과 기회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경제성장 이론. 경제성장 이론. 경제성장 이론은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자본 축적 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셋째, 구조 변화 이론. 구조 변화 이론은 경제사들은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 변화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이론은 농업에서 산업으로 그리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경제 변화를 분석합니다. 넷째, 국제경제이론. 국제무역이론이 있는데 국제무역이론은 국가들 간의 상호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국제무역이 경제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절대 장점, 상대 장점, 그리고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무역의 이점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도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통합이론. 이 이론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경제 통합이 어떻게 형성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결과를 탐구합니다. 글로벌화 국제경제 통합이 경제적 발전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국제경제 통합의 장점과 도전 과제를 분석합니다. 다섯째, 경제정책이론. 경제정책이론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경제 성장 및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들을 분석하며 경제정책이 경제 주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경제사들이 과거의 경제적 사건과 현대의 경제적 도전, 과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이들 이론은 경제적 발전과 구조 변화, 국제경제 관계, 그리고 정책 결정에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번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10,0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달라졌고요. 특히 당시 젊은 세대, 왜 X세대라고 불렀죠. X세대가 보여준 에너지는 진짜 엄청났죠. 아마 그런 임팩트를 보여준 젊은 세대가 또 있었을까 싶어요. 패션에 놀이문화에 사람들이 노는 것 자체가 달랐고요. 많은 이들이 배낭여행을 떠나고 어학연수도 가서 해외를 경험하고, 나도 취업 대비해서 어학연수나 갔다 올까? 어학연수 갔다 오면 취업이 유리하다고 그러더라? 또 문화적으로도 막 폭발했죠. 물론 그런 와중에 오렌지족 등등이 걱정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방학을 이용하거나 부모 몰래 귀국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일부 유학생들은 이른바 수입 오렌지족이라는 경멸적인 이름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나는 어떨까?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 하는 질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역사상 1990년대 중반에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한국인이 가장 많았어요. 이 사건 직전에는 거의 전 국민의 3분의 2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하지만 한순간에 이런 자신감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죠.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 이하로 줄었고요. 이 중산층이라던 사람들만큼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났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랬던 걸까? 요새 경기가 어렵다니까요. 연말을 맞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전해드립니다. 6.25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국난의 시기였다는 IMF 외환위기는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발생했을까?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엄마 불교한 일이니까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1950
1954년 이후로 IMF 외환위기 전까지요.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게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무려 40년 넘게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79년 제2차 오일 쇼크 직후였던 1980년 빼고는 계속 성장했어요. 우상향을 계속한 거죠. 적어도 뭐 거의 성장률이 6%, 7% 정도 됐고 10몇 %씩 성장하는 해도 뭐 여러 해 있었어요. 작년 우리나라 경제는 12.5%가 성장해서 국민 1인당 GNP가 2,296달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 소득이 막 5, 6년 사이에 2배씩 느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2만 불, 3만 불 하더니 갑자기 뭐 5, 6년 뒤에는 뭐 5만 불이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요. 전쟁의 폐허에서 되살아나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자전거도 못 만들고 뭐 설탕도 없어가지고 못 먹던 사람들이요. 60년대에 가발, 뭐 와이셔츠, 신발, 옷까지 등등 만들어 수출하다가요. 급기야 70년대에는 독자 자동차 모델까지 만들고 얼마 전까지는 자전거도 못 만들던 사람들이었는데 허와 벌판이나 다름없는 백사장에다가 조선소를 짓고 배 만들어서 그걸 또 수출을 하고 80년대에는 또 어땠어요?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 같은 반도체 생산에 성공하는 나라가 되고 또 자동차 등록 대수 100만 대를 돌파하고 차량 등록 대수가 홀로 드디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북미에다가 자동차를 수출까지 하고 과거에 일본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차츰차츰 따라갔다고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죠.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몰기 시작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대학 가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드디어 1988년 대망의 서울올림픽 개최에 성공합니다. 전에 88올림픽 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이 세계에 데뷔하는 순간이었죠. 이후에 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수입 상품에 물려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국산품 경쟁력도 올라가고 보고 뭐 쓰는 게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맞춰서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수출도 잘하고 외국에서 통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가 모자라지? 사람들의 관심이 국내 무대를 차차 넘어서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초콜릿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초콜릿 광고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유럽 여행을 막 떠나는 거야. 대학생 배낭여행을 그리고 왜 지금도 90년대 패션이 파격적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비슷하게 요새도 입고 있는데 풍요로움을 누리는 청년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뭐 락카페 문화, 오렌지종, 뭐 X세대 열풍까지. 하여튼 어느 정도였냐면 헐리우드 배우들을 제일 잘 나가는 당대 배우들을 국산 화장품 광고에다가 썼어. 브래드 피트 뭐 이런 사람들이 국내 화장품 광고에 나오고 그때 맥라이언 이런 사람들이 또 너네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뭐 샴푸 선전하고 이 느낌 섹시 마일드 샴푸 I love sexy mild.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은 그야말로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기였어요. 저 영어로 써놓으셨네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트리오인데요. 문제 신곡 서태지 씨와 그 친구들의 난 알아요.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기업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너도 나도 공격적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장했던 걸 더 이어가야 되니까요. 자신감도 있었고요.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고용 상황도 좋았고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대기업 신입사원을 뽑는 광고를 보면요. 뭐 뽑는 인원이며 뭐 공채 경쟁률 살펴봐도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백, 몇천 명 단위로 뽑아요. 그리고 뭐 경쟁률도 뭔가 해볼만 할 것 같고 평균 경쟁률 9.7대 1. 대학 들어가기보다 훨씬 좁은 문입니다. 30대 기업의 입사 경쟁률은 작년보다 약간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34만여 명이 18,000여 일자리를 두고 다퉈야 합니다. 지금 뭐 엄청 높은데 그때는 뭐 5대1, 4대1, 뭐 10대1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뽑는 인원이 몇백, 몇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뽑고 월급도 늘고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고. 그러던 1996년에는 한국이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에 성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에 가입했습니다. 축하 연도 막 여러 대통령이 막 직접 참석해가지고 개발도상국에서 여기까지 온 나라가 없다. 우리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이었죠. 그러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던 자본시장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캠페인을 미리 터뜨렸죠. 겉으로 보기에 한국 경제에는 해피엔딩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점차 문제가 커지고 있었죠. 자, 일단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 구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한창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적당한 수준의 품질의
경제를 갖춘 중저가형 상품을 주로 만들어서 팔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 들면서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는 임금이 높아졌고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게 민주화가 되면서 뻥 터질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희생해왔던 사람들한테 이거 돈 계속 들받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경제가 커지는데.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른바 선진국 제품의 품질을 못 따라가는 수준이고. 경제 5단체는 오늘 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8.8%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이를 12.3% 인상으로 낮춰줄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되고 중국도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10억 명이 훌쩍 넘는 값싼 노동력이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한꺼번에 쏟아져 물려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중국이 몇 명이야. 그리고 동구권이 몇 명이야. 소련이 몇 명이야. 이 사람들 일할 게 없는데 자본주의 시장에 그냥 뛰어드는 건데 당장 뭐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노동력은 싸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막 들어오는 거죠. 임금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경쟁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후발주자가 이렇게 맹추격을 해오는데 위로는 또 못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달까.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노동집약적이었던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80년대 후반에 반짝했던 경상수지도요.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이렇게 남은 돈을 세는 게 경상수지지. 이 경상수지도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죠. 연초에 세운 각 경제 부문의 목표 달성에 자꾸만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타격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수치를 모르고 있던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한테는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성장 신화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속사정이야 뭐 각기 달랐을 거예요. 뭐 재벌들끼리의 경쟁도 있었을 거고 문어발식의 몸집 키우기도 있었겠지만요. 아무래도 투자를 늘려야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품질도 더 높여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나중에 와서 보면 그게 뭐 돌려받기 같고 뭐 과잉 투자 같아도 성공하면 결과적으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투자를 막 많이 하고 막 해외에다 공장 짓고 막 해가지고 진출을 하는데 막상 실적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어땠겠어요? 빚을 막 더 늘려야 되는 거겠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지금과 달리 환율 변동 폭에다가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고정환율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처럼 막 안 변하는 거야.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막는 거야. 90년대 초중반까지는 1달러에 뭐 700원, 800원 수준. 그리고 당시에는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었죠. 그 연 이율이 10%는 당연히 넘었으니까.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오늘 현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대미 환율은 달러당 720원 내지 730원이 적정선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종합경제대책에 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국내와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 금리는 훨씬 낮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달러로 빌리면 훨씬 이자가 싸니까 국내에서 돈을 안 빌리고 달러 빚을 내가지고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대출 받다 보면 아실 텐데 대출 만기를 짧게 하면 금리가 더 싸져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10년, 20년, 30년 금리가 만기가 길어질수록 더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 잘 살 수도 있지만 못 살 수도 있고 리스크가 커지니까 대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져요. 보통 거꾸로 대출 만기를 짧게 하면 금리가 더 싸지니까 주로 이 돈을 빌릴 때 외화를 단기로 빌렸어요. 단기로 빌리니까 어때? 만기가 계속 돌아올 거 아니야? 근데 만기가 돌아오면 어떡해? 만기 연장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이자만 제대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면 어떡할까? 환율이 막 1,000원에 빌렸는데 갑자기 이게 1,500원이 되면 갚아야 될 돈이 1,500원, 1.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차피 환율 변동폭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그럼 어때? 싶은 거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 빚을 얻어오는 역할은 재벌들이 좌지우지하던 종금사, 그러니까 종합금융사들이 맡았죠. 뭐 삼성, 현대, 뭐 대우, LG 등등에서 주요 재벌들이 대부분 종금사를 끼고 있었어요. 종금사 자체가 원래 기업들 투자자금 마련하기 좋으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 근데 이 종금사들이 달러 빚을 너무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금융사들 관리감독 체계가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았어요. 1997년 말까지 종금사들이 빌린 외화 빚이 2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만기가 1년 미만이었어. 단기 자금이었던 거지. 달러 빚을 막 끌어왔는데 그 달러 빚의 절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외화 빚을 종금사들이 빌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주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준 건 맞는데 남는 게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빌려와가지고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에 막 투자하기도 했어요. 만기 연장만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인데 또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설마 망하겠어?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달러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위아래로 치이는 상황이었다고 했죠.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이랑 일본이 자기네 통화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일본 엔화가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의 개입 등 엔고 시정을 위한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한때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2엔대까지 거래되는 등 1년 3개월 만에 최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 물건이랑 일본 물건이 더 싸지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인데 일본 물건이 싸지니까 어떻겠어요? 뭐 반도체, 철강, 뭐 자동차 등등해서 수출 주력 품목이 다 겹치는데 일제히 밀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요. 그 중국 물건도 더 싸지니까 어땠겠어요? 값싼 물건들,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팔기가 더 어려워지고 안 그래도 중국산이 싼데 더 싸지니까.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줄곧 경상수지 적자였는데 IMF 직전인 바로 전이죠. 1996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요. 올 들어 10월 말까지의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인 19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중국이 이런 식이면 우리만 어려웠겠어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이랑 경쟁하는 동남아도 같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보다 어려우면 더 어려웠겠지. 왜냐면 우리랑 달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이랑 경쟁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종금사들이 달러 빚을 내가지고 주로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고 했죠? 동남아에다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종금사들이 비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동남아에다 막 투자를 해놨는데 동남아가 뭐 중국한테 치이고 뭐 이렇게 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투자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빚으로 투자했는데 동남아에서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만기는 돌아오고 이 달러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종금사들이 국내 기업한테 빌려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수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국내 기업들은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걸 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연쇄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말라가던 과정에서요. 1997년 1월에는 한국으로, 3월에는 삼미그룹, 4월에는 진로그룹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한보와 산미 여기에 진로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기관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한 달에 4%의 고리를 주고도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보편이랑 진로편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기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특히 그해 7월에 기아 사태가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위기다 해도 이게 외환위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기아 사태가 특히 문제가 됐던 게요. 종금사들이 기아에 빌려준 돈만 3조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단기 회차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기아가 쓰러진다고 하니까 외국 금융사들이 종금사들의 빌려준 달러 빚을 회수해가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종금사들이 달러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시중에 달러가 점점 귀해지는 거죠. 지금 같은 뭐 시장에서 조절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뭐 환율이 막 치솟을 텐데, 근데 당시에는 환율 변동폭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이걸 외환 보유고로 막 투입해서 막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원래는 비싼 돈을 주고 사던 달러를 그냥 국가에서 이걸 뭐 달러를 갖고 있던 걸 헐어가지고 이걸 뭐 막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외환 보유고가 말라버리고 급기야 국가 신용도마저 떨어지면서 정부도 달러 마련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결국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사가 취소되는 건 뭐 빈번했고요. 실직자가 넘쳐났죠. 나라가 망하는구나.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 회사에서 잘렸다, 회사가 없어졌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지 집에 가서. 그래서 막 PC방만 문정중시가 되고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한국은 승자생 사회에서 생자승 사회로 변해버렸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나라가 망하는 거.